네, 이제 세법 기초이론, 네, 소득세부터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사회에 걸쳐서 소득세 1회, 그리고 법인세 1회, 그리고 부가가치세 1회, 나머지 기타 세법 1회, 그래서 총 4회를 잡았는데요. 네, 그 여러분들께서 그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가능한 한 1회씩에 끊는데 혹시나 그게 좀 순서가 그렇게 안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과목은, 어떤 세목은 한 해보다 좀 더 길어지고 어떤 세목은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득세를 나가는데요. 소득세 나가기 전에 세법의 기본 개념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세금, 조세 그러는데 세금, 조세 이게 정확히 뜻이 뭐냐? 아니 세금 나라에 내는 게 세금이지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세 개념. 이건 이제 물론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과세 주체가 국가가 거둘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둘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국가가 걷는 게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게 지방세 그럽니다. 경비 충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걷는 거예요. 그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수입을 위한 거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 타겟팅해서 이거를 탄압하고 뭐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단순하게 재정 수입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나라 살림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 누구든지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지 재산을 상속하면 누구든지 재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누구든지 다 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얘는 이쁘니까 안 내게 하고 얘는 미우니까 많이 내게 하고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조세 형평이에요. 조세 형평성. 그리고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집 아들은 군대 안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거는. 그리고 강제로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세금은 누구나 다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죠? 근데 세금을 물론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조금 더 내려. 그런 건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 과표, 요 부분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야지 건설사들이 입찰하는 데 유리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데 유리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과적인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급부다.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뭐 국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막 뭐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내는 게 아닙니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금전으로. 다만 예외가 있어요. 세금이 너무 큰데 돈이 없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 상속세 같은 경우죠. 상속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그렇게 짠돌이셨는데 아버님이 빌딩이 5개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근데 빌딩만 5개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세만 240억이에요. 현금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럼 국가는 물납, 그 물건으로 내게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만 예외입니다. 근데 증여세도 예외 아니에요.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마련해라 이겁니다. 상속세는 불가항력이거든요. 이게 돌아가신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물납이 가능하다. 이 물납 요건이 밑에 있는데 요거는 상속세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열심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납할 수 있는 자산이 크게 2가지입니다.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 같은 거죠, 이게. 그죠? 이 채권. 이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이 전체 상속재산의 반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은행 예금 이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은행 예금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금이라도 많으면 상속재산 중에 그거로 낼 텐데 예금도 없이 다 부동산만 있고 다 주식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돌아가신 거죠.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게. 그리고 2번째는 금액이 좀 클 때예요. 금액이 작으면 빌려서라도 내지.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리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재산. 환가시켜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 금융재산가액보다 더 내야 될 세금이 클 때,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그때만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세에 관한 기본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조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여기를 배우는 거구나. 이 범위에서 여기를 배우는 거구나. 그걸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국세하고 이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면 지방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 시험이 있고 지방직 시험이 있다 그랬죠. 국세 같은 경우는 크게 내국세하고 관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물품 수입할 때 내는 거죠. 세관 통과할 때. 그죠? 관세는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해 내는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관세직을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관세직에서 관세법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관세직을 따로 뽑기 때문에 우리 세무직에서는 그죠? 이 관세는 공부하지 않아요. 내국세를 공부합니다.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관세는 하나인데 많잖아요. 이걸 다 시험 보지는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험 범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소득세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세금 내는 거고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있으니까 상속세를 내는 거고 다 자신들이 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들이 낸다는 조금 다른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찌 됐건 소득자 본인들이 내고 그죠?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가격의 10%를 소비자가 더 부담하면 사업자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담세자와 납세가 다르다 그랬죠. 간접세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다 간접세예요. 개별 소비세는 비싼 거. 여자들 좋아하는 백, 그죠? 가방 비싼 거. 그냥 싼 가방은 없고요. 개별 소비세 비싼 거. 시계 같은 경우도 비싼 거. 싼 거는 없고 비싼 거. 그런 거에 붙는다 이거죠. 이게 개별 소비세. 요게 이제 요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감세 정책을 많이 펼쳤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 내년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유예를 시켜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도 자동차 같은 경우가 원래 경차 1000cc 넘어가는 자동차는 이게 붙는데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가 70년대에 만든 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차 보유한 자가 이거는 비싼 물건을 사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전 가정이 다 차량이 있고 어려운 집이나 잘 사는 집이나 차량은 다 있고 그러니까 무슨 차량의 개별 소비세냐. 그래서 없애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아마 이게 확정이 될 텐데요. 이게 근데 이제 학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죠. 이게 아니 자동차도 시계나 여자 백처럼 그런 식으로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 외제 뭐 벤츠 막 2억이 넘어가고 그런 거라든가 그죠? 마이바흐 뭐 그런 거 막 그런 거 뭐 6, 7억짜리 막 그런 거는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걸 다 없애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의가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다 뭐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차량 사는 사람, 백 사는 사람, 시계 사는 사람. 그죠? 근데 사업자가 내는 거고 주세 마찬가지입니다. 술값에 포함되는 거고 인지세는 인지사다 붙이는 거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분양 계약서라든가 이제 그런 데 붙는 거죠. 인지세. 인지사다 붙일 때 그 인지 뭐 15만 원짜리 붙이고 이제 뭐 35만 원짜리 붙이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런 거. 증권거래세는 증권 거래할 때. 그러니까 주식 팔 때 내는 겁니다. 주식 팔 때. 보통 이제 상장기업 주식들은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때요. 거기 수수료 포함해서 그냥 같이 내줘요. 다 이게.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우리 주유할 때,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기름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정유회사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간접세다 이거죠.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벌써 문구 자체에서 이게 딱 나오죠. 저건 교육을 위한 건가 보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을 위한 건가 보다. 실제로 그래요. 이건 세수의 용도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목적세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 살림을 위한 거예요. 재정 수입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라 살림 중에서도 딱 여기에만 써야 돼요. 그래서 가끔 국회에서 그죠? 가끔 질의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교육세를 교육에 써야지 왜 딴 데 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용도에 써야 되는 목적세인데 원래 용도에 안 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게 국세입니다. 여기에다가 관세직에서 공부하는 관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배운다. 여기까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세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직접세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는데 독립세는 이 세수의 징수 자체가 독립적이에요. 소득에 따라서 내가 소득세 걷는 거고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 걷는 거고 소비에 따라서 부가세 걷는 거고 재산 보유에 따라 종부세 걷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부가세는 요 부가가치세를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앞뒤 잘라가지고 부가세 그러거든. 이거는 부가가치세라는 말인데 이거는 다른 세금에 붙는 세금이다. 서택스다라는 말이에요. 부가되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뒤따라 붙는 세금이다. 그래서 교육세, 농특세는 이게 과표가 다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요. 세금을 감면시켜 주잖아요. 그럼 너 감면받으니까 기분 좋지. 그래서 감면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을 위해서 내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 감면이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80% 정도 감면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감면세액의 몇 프로 내는 거죠. 이 교육세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가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이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할 때도 이제 그거에 몇 프로 내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세금에 붙는 세금이다. 얘의 과표는 다른 세금의 세액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립세, 부가세. 이 개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세, 목적세가 있죠. 이거는 목적이 있는 세금인데 요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지방세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실 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거죠.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부동산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 요거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건 아실 거예요. 간단히만 설명드려볼까? 뭐 기초 이론 과정이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법인 처음에 설립할 때 처음에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거든요. 법인 설립할 때 이제 자본금의 이제 0.4% 이제 냅니다. 그거를 그래서 등록세가 있고요. 주민세는 주민이니까 옛날 인두세예요. 사람 머릿수. 그러니까 개인 세대주가 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있고 또 사업자가 내는 게 있고 이런 게 주민세고요. 지방소득세는 아까 소득에 따른 세금이 국세에서 개인이 내는 소득세랑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다고 그랬죠. 소득세, 법인세 대충 10% 정도 더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막 계산해갖고 양도소득세가 계산해 보니까 한 6,700만 원이 나오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6,700에다가 그거에 10% 670 정도 더해요. 사장님 한 700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730, 40 나오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국세의 10% 정도.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10% 정도인데 이제 나중에 지방세 할 때 배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요것도 서택스 개념이었는데 이게 독립세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대충 10% 정도 내는 거다라는 거고 지방 소비세는 또 부가가치세의 몇 프로 정도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그 물건 가격의 10% 부가세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쪼개요. 뭐 20 몇 점 몇 프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자체로 나눠줍니다. 나머지 70 몇 점 몇 프로를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부가가치세 거둔 거를 쪼개서 원래 부가세랑 그중에 20 몇 점 몇 프로를 지방 소비세라고 해서 지자체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물건 산 가격에서 10% 낸 거니까 우리 주민들 거니까 우리 지자체가 먼저 가져갈래? 라는 거죠. 자동차세는 그냥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자동차 주행분도 따로 있고 그런데 제가 소유분만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유하는 거에 따라서 내는 세금에 그러니까 재산세랑 비슷하죠. 재산 보유에 따라 내는 겁니다. 근데 왜 자동차만 굳이 빼느냐? 선박항공기는 재산세로 같이 내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똑같이 재산세로 자동차만 따로 빼는 거는 자동차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재산과 성격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오염을 막 배출하고 뭔가 좀 사회에 악인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더 징수하는 성격으로 해서 조금 세부담이 가액 대비 커요. 그래서 이게 재산세랑 좀 별개로 갑니다. 이게 자동차세고 담배 소비세는 뭐 담배 가격에 포함되는. 아까 국세에서 주세, 술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담배 소비세는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레저세는 말이 좋은데 옛날에는 이게 막권세라고 그랬어요. 이게 경마자. 그러니까 왠지 도박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그 입장권 발매 금액에 이제 10% 내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대표인 게 여러분들 그 생수 판매하는 회사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아까 그 교육세처럼 다른 세금 거둘 때 말 그대로 근데 얘는 서택스거든요. 목적세이면서 서택스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보통세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독립세에 반대되는 개념이 부가세잖아요. 얘는 서택스, 다른 세금의 몇 프로 걷는 겁니다. 나중에 지방세 할 때 암기할 거예요. 뭐 주민세 10%, 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20%, 뭐 담배 소비세 뭐 43.99%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게 지방세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배울 국세와 지방세 전체 다. 지방세는 요거 다 배워요. 간략하게. 그죠? 얼마 안 돼요, 양이. 이거는. 그래서 지방세는 한 6일, 7일 정도의 이론 과정을 다 끝냅니다. 요거는. 요게 지방세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직 공부할 때 공부할 것들이에요. 아,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진짜 소득세를 나가겠습니다. 소득세 총칙. 소득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 그죠? 보통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와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개인 사업을 할까? 법인으로 할까? 그죠? 뭔가 처음부터 좀 크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법인으로 가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먼저 법인을 먼저 만들어요. 말 그대로 나의 아바타를 먼저 하나 만드는 거죠. 법인을 먼저 만들고 나서 법인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죠. 근데 개인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죠.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은 그냥 내가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해서 법인이 벌었다고 해서 법인세로 내느냐, 개인 명의로 내 명의로 해서 내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세를 내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라는 거죠. 개인이 얻은 소득에, 그죠? 개인이 얻은 소득에 요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취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걸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가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이제 어려운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이게 여러분들 법인세는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법인세는. 그래서 과세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이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제가. 과세소득의 이론적인 개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법인세 할 때는 요걸 배울 테고 소득세 할 때는 요걸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순자산 증가설하고 포괄주의가 있고 소득 원천설하고 열거주의가 있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지금부터 이제 벌써 시험 공부가 들어가네. 여러분들. 우선 순자산 증가설은요. 말 그대로 순자산. 근데 순자산이 뭐죠? 그냥 총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이래요. 순자산 뭐죠? 내가 빌딩을 갖고 있어. 내가 서울에 빌딩 10층짜리를 갖고 있어. 뭐예요? 의시되는 거죠. 그 빌딩이 실제로 한 70억짜리예요. 그죠?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야. 70억이면. 그리고 막 의시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대출이야. 그게. 68억이 대출이야. 그럼 뭡니까?
얘 총 자산은 70억이지만 순자산은 부채 빼고 2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설. 말 그대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 금액이죠. 순자산.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2억 정도 재산을 가진 애야, 순자산은. 근데 내년에 보니까 나 빚 다 갚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총 자산은 똑같아, 70억, 70억. 근데 뭡니까? 순자산은 2억이었던 애가 빚 다 갚아버리면 부채가 빵이니까 7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순자산이 1년 동안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68억이 증가한 거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얘가 1년 동안 68억을 벌었건, 소득이 68억이 생겼건, 아니면 부모님한테 68억을 받았건, 둘 중 하나예요. 그것도 아니면 로또가 맞았건. 그죠, 이게?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봅니다. 그래서 뭘로 신고하나 봐요. 얘가 소득세 신고하나, 증여세 신고하나 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신고 안 했어? 그럼 바로 해명자료 요청합니다. 너 왜 신고 안 했니? 너 이거 뭘로 갚았니? 너 이거 증거 대봐. 그럽니다. 자료 갖고 와봐.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말 그대로 법인은 쉽게 말해서 삼성, 현대, LG나 우리 삼촌이나 우리 친구들이 차리는 영리법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단체예요. 돈을 벌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단체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순자산 증가했어? 그럼 돈 번 거야. 그건 소득 있는 거야. 세금 내야지라는 겁니다. 이게 순자산 증가설. 근데 개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은. 그리고 개인들은 이 세금 회계 이런 걸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딱딱 찍어줍니다. 법에서. 요거는 과세다. 요런 건 과세다. 요런 건 과세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산 수중 이익. 말 그대로 자산을 증여받은 거죠. 그럼으로써 이익을 본 거죠. 자산 수중 이익. 자산 수중 이익이 법인세에서는 입금이라고 해서 과세가 돼요. 근데 소득세는 과세가 안 돼요. 둘 다 법조문에, 물론 법인세에서 예시로 써놓긴 했어요. 근데 둘 다 열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열거돼 있지 않았지만 순자산 증가했으니까 너는 법인세 내 이겁니다. 이게 순자산 증가설. 그래서 이걸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열거되지 않은 것도 다 과세. 그죠? 열거되지 않은 것도. 근데 소득세는 딱 열거된 것만 과세. 자산 수용이익은 열거 안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증여세로 과세가 돼요. 개인들은. 증여세로. 소득세는 과세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열거된 것만. 그 열거된 게 주로 뭘 열거해놨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그러니까 자산 수용이 그런 거죠. 어쩌다가 한 번 발생하는 거는 웬만하면 과세 안 하려고 그래. 요게.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의 일부 열거를 해놓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과세가 되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계속 반복적인 것만, 얘는 계속 반복적인 것 플러스 일시 유발적인 것도 모두 다 순자산 증가한 거는 과세. 요거 열거된 것만 과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소득세가 더 많이 세금이 걷어질까요? 아니, 소득세가 더 많이 과세가 될까요? 법인세가 더 많이 과세가 될까요? 똑같은 소득이라면. 가정 자체가 똑같은 소득이라면 법인세가 더 많겠죠. 소득세는 딱 요것만 과세야. 근데 법인세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법인세는 그 대신에 나중에 배우면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런 건 과세 안 할 거야. 그리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빼요. 요거는 뺍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 그리고 얘는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셔야 될 거니까 이제 조금 낯선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게 금융소득이에요. 이자 배당. 이자 배당은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법조문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드니까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이자 배당 비슷한 것들은 다 과세할래라고
열거를 해놨어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열거하는 방식이 이와 유사한 것들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거주의는 열거주의인데 약간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자 배당은 이런 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유형별 포괄주의다.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네, 그냥 일단 여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세되는 소득세를 구분을 이렇게 시켜놨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 그러니까 학자들이 세금을 만드는 학자들이 개인의 소득을 이렇게 쪼개면은 조금 더 징수하기 편하겠네. 그리고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근로. 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거나 장사해서 사업소득. 이게 가장 대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 주식 투자했더니 배당 이거죠. 주식을 사면 배당, 채권을 사면 이자, 은행 예금하면 이자 이런 거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 거예요. 이건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죠? 연금소득. 그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연금이 좀 좋다라는 거. 옛날에는 아주 좋았고, 지금은 그래도 아직 좋고, 이제 그 정도죠, 이게. 연금. 이건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받는 거. 이거죠. 그 다음에 퇴직. 이건 퇴직금 받는 거. 그리고 양도. 뭐죠?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 이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물론 이제 그 앞에 말들이 좀 있죠. 조금 이제 어디 시골에다 집을 짓는데 이제 새로 집을 짓는데 서울에 있는 걸 뭘 팔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 다 빼버리고 결과적으로 서울에 빌라가 있는데 지금 시세가 한 10억 조금 넘는데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언제 사신 거예요?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10억짜리면 세금이 얼마일까? 양도세가 그러는데 저는 뭡니까? 이게 소득에 따른 세금이거든. 소득은 매매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남았다. 매매 차익이 얼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양도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다 소득세입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에 이게 소득에 따른 세금.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넣기 애매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또가 맞은 거. 이런 걸 때려 넣은 게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데 과세하고 싶다고 꼭 열거를 해놔야 돼요. 열거주의니까 열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열거를 해놓은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요게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그래서 근데 앞에 좀 이상한 말이 있죠. 얘네들은 종합과세라고 그러고요. 얘는 분류과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건데 요것들은 합쳐가지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일정한 기간 단위로. 일정한 기간 단위가 쉽게 말하면 1년이에요. 저번에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분은 친척분이에요. 친척분. 그분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냥 회사만 꾸준히 다녀서 근로소득만 계속 생긴 거예요. 근로소득만. 그래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니까 한 번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어. 그냥 근로소득만 계속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연금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연금공단에서 또 세금 다 빼요. 다 떼고 또 주니까 한 번도 내가 따로 신고한 적이 없어. 이게. 이 공적연금 국가에서 지불하는 거는 다 이게 연말정산까지 다 시켜줘요. 그래서 한 번도 낸 세금이 없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날라온 겁니다. 그죠? 기한 후 신고 안 내면 그래가지고 너 왜 소득세 신고 안 했니?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나 세금 다 냈는데, 다 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그분이 퇴직하고 심심하니까 마침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너 우리 회사에 가서 슬슬 소일거리 할래? 그래가지고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로소득 따로, 연금소득 따로 각각 생겼으니까 연말정산하고 그냥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 올해에는 같이 생긴 거예요. 같이 생기니까 친구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했고 연금공단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했지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정산해서 계산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날라온 거죠. 너 따로따로 신고만 들어왔지 합산하면은 세금이 달라지니까 차액을 세금 내라라고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는 1년치를 합쳐가지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래야 형평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소득만 1억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사업소득 5천만 원, 근로소득 5천만 원 생기면 둘 다 똑같이 1억 버는 사람인데 쪼개질수록 세금이 낮은 세율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세금 부담이 낮거든요. 그럼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로만 내는 사람이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에 따라서 어차피 1년 동안 내에 버는 소득들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1년의 소득이야. 그 사람 한 개인의 소득이야. 그래서 합쳐가지고 세금 내라. 그래서 이거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합산해야 된다 이거죠. 합산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종합과세라고 배울 거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양도는 분류과세라고 돼 있죠. 분류과세는 퇴직은 따로 분류하고 양도는 따로 분류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에요. 몇십 년 근무하고 나니까 또는 몇 년 근무하고 나니까 퇴직금 받은 거죠. 양도소득도 매년 부동산을 매년 양도하면 그건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그건 사업소득입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사고 파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니까 이거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퇴직 따로, 양도 따로. 그러니까 종합소득 따로 하나, 퇴직소득 따로 하나, 양도소득 따로 하나. 그러니까 맥시멈 신고하는 소득세는 크게 세 개, 요겁니다. 요게 분류과세입니다. 왜? 몇 년, 몇십 년 거를 한꺼번에 과세를 하면 소득 금액이 몇 년, 몇십 년께, 1년 단위로 세금 부과할 때는 만약에 1,000만 원씩 소득인데 10년 걸 합치면 10억, 이게 1억이고 30년 걸 합치면 그러면 3억이 되니까 세율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잖아요. 이게 세율이 소득이 낮을 때부터 6%부터 소득세가 45%거든요. 이게 6%부터 45%니까 이거 형평을 맞추기. 이게 소득이 몇 년치가 합산되는 걸 결집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담이 커지는 거를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식이 있어요. 계산 스킬이. 요거는 뭐 지금은 쓰지 마세요. 요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그래서 좀 빼줘요. 이걸 1년에 2%씩 빼줘요. 이거를. 그리고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이라고 해서 연 단위를 일단 나눠가지고 세율을 1년 단위 소득, 1년 단위 금액 기준으로 세율 적용했다가 다시 그 나눈 금액을 곱해요. 근속연수로. 그러니까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분, 연 단위로 나눴다가 연승, 다시 연 단위로 곱한다. 그래서 연분연승법 그래요.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 지금은 종합과세, 2배사 근영기, 분류과세, 퇴직, 양도 이렇게 과세한다. 퇴직, 양도만 따로 빼는 이유는 요거는 몇 년치가 한꺼번에 과세되니까 높은 세율 적용돼서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 결집 효과가 생기는 게 그거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미 법이 확정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또 하나의 별도에 만들어가지고 금융투자에 관한 건 이쪽으로 저기 있는 걸 빼가지고 몰라고 했거든. 그런데 요게 요번 정부에서 또 감세 정책으로 해서 요거를 2년 더 유예를 시킨대요. 그래서 2025년부터라고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할 것 같아. 이것도 일단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뭐 더 편하죠 뭐.
그냥 그대로니까 변경되는 거 없이.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분유과세랑 분리과세는 다른 거예요. 분리과세는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랑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5월 달에 합산해서 입회사 근영기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신고하는데 합산해서 신고할 때 걔는 빼라 이거예요. 분리과세.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분 같은 경우도 은행에 예금이 좀 있어요. 근데 은행에 예금이 좀 있는데 그분은 뭡니까? 은행 이자소득 신고한 적 한 번도 없어. 은행에서 그냥 14%에다가 지방소득세 그거에 10% 1.4% 그래서 15.4% 떼고 끝나요.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80대신데 그분은 은행 이자를 5월 달에 제가 신고를 해드려요. 그분은. 두 분이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은 1년에 이자 배당이 2천이 안 되는 분이에요. 아까 80대 그분 5월 달에 신고하시는 분은 1년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이나 2천만 원 안 되는 분이나 은행에서는 왜 은행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무슨 투자신탁 막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서 15.4% 다 떼요. 다 각각 떼. 다 떼고 나서 2천만 원 안 되는 분은 그냥 그거로 끝.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랑 분리돼 있어, 얘는. 분리과세.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한 거로 과세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15.4%로. 근데 그 연세 많으신 그분은 15.4% 일단 떼놓고요. 그리고 합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네. 그러면 그거를 5월 달에 신고하는 겁니다. 합산해 가지고 15.4%가 아니라 6%부터 45%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계산을 해서 차익에 대해서 정산해서 추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그죠? 그러니까 이 2천만 원 안 되시는 분은 분리과세. 이걸 완납적 원천인수라고 그래요. 원천인수로 완납 끝나버리는 거다. 근데 아까 그 80대 그분은 원천인수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5월 달에 정산해야 된다. 그거를 예납적 원천인수. 미리 예자. 미리 낼 뿐이다. 나중에 정산한다. 그죠? 물론 그 부분은 낸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 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인수, 일반적인 원천인수는 예납적 원천인수. 그것도 기본이론 할 때 배울 거예요. 아, 지금 분리과세라는 게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따로 신고 안 하잖아요. 그냥, 그죠? 아르바이트 할 때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하루 일당 15만 원이 넘어가면은 6%로 세금 떼요. 6%.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6%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가장 낮은 세율 다 분리과세입니다. 아르바이트, 그걸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요게 우리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고요.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신고납부합니다. 5월 달에.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고, 그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건 작년도 2021년분 신고하는 거예요. 요게. 다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매출액이 큰 사람들이에요. 매출액이. 이제 맨 뒤에 나오는데 매출액이 업종별로 다르거든. 마진이 별로 없는 도소매는 15억 이상. 마진이 중간 정도인 제조, 건설, 음식점업은 7억 5천 이상. 매출액이. 마진이 아주 많은 부동산 임대라든가 일반 서비스업은 5억 이상. 이 정도 매출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신고라고 해서요. 이거는 똑같은 종합소득 신고에다 플러스 알파로 뭘 첨부해야 되냐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돼요. 이거를. 그죠? 얘가 증빙 같은 거 잘 챙기고 잘 관리하는지 잘 받았는지 얘 뭐 특이사항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더 꼼꼼하게 신고하라고 그래요. 이걸 성실신고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아니라 한 달을 더 줘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요거를. 그래서 하여튼 신고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납세 세목이 있고 정부부가 세목이 있고 우리가 주로 배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다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신고납세 세목. 그래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해요. 납세무자가. 내가 신고서를 딱 하면 그걸 확정이 된 거예요. 아주 얘가 탈세라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그걸로 그냥 무사 통과, 패스입니다. 이게. 근데 정부 부과 세목이 있죠. 상속세, 증여세는 그렇지 않아요. 상속세, 증여세는 납세자가 상속세 걔도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이 그리고 이놈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볼까? 그리고 꼼꼼히 확인해서 도장 꽝 찍어야 돼. 그러니까 달라요. 신고납세 세목은 납세가 신고를 하면 특이한 이상사항 없으면 그대로 무사 통과. 공무원의 도장이 필요 없는 거죠. 정부 부과 세목은 우리가 신고해도 그건 협력 의미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정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정부 부과 세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신고는 협력 의무일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세, 증여세고요. 나머지 세금 거의 대부분은 다 신고납세 세목이에요. 근데 소득세, 법인세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요겁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양도세 지금 너무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한테 과부하 올리니까 일단 요것만. 소득세 원래 5월 달이구나. 내년도 5월 달에. 근데 매출액이 큰 사람들은 한 달 더 주는구나. 6월 말까지구나. 그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은 다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구나.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반대 방식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칙을 보는 거니까요. 그럼 소득세 납세무자가 누구냐? 다 달라요. 부가세 납세무자가 있고 소득세 납세무자가 있고 다 다릅니다. 소득세 납세무자가 누구냐? 그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한국 사람, 외국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어도 거주자가 있고요. 한국 사람이어도 비거주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주자 기준이 뭐냐?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주소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소는 뭘까요? 거취하는 장소. 이 거취하는 장소가 주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그러니까 집이 있고 내 집에서 평생 살고 뭐 이사를 다니더라도 평생 살고 그러면 그건 주소죠. 근데 거소는 뭐냐면 주소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주소라는 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성 항구성이라고 그러거든. 계속성 항구성이 국내에 있으면 이거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국 사람이 어느 호텔에 계속 체류해 있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이 어느 회사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그건 거소예요. 거소. 아시겠죠? 뭔지 여러분들. 그래서 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적이고 항구적인 또는 계속적이고 항구적이지는 않아도 183일 이상의 거소. 그러면 거주자로 봅니다. 그죠? 동남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A라는 중소업체의 기숙사에 있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그 기숙사인데 그 기숙사에 벌써 있는 지가 거의 한 8개월, 9개월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주자예요. 거주자. 외국 사람이지만. 그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비거주자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고 그러면 비거주자다 이거죠.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전 세계 모든 소득. 내가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내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내가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거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불고기 집을 하고 일본에서도 불고기 식당을 하고 중국에서도 불고기 식당을 하고 저기 필리핀에서도 불고기 식당을 해서 4개 국가에서 불고기 식당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뭡니까?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세청에다가. 이게 거주자입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잠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신고하는 것보다 그 나라에 늘 있는 그 나라에서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만 신고하는 거예요. 국내 원천 소득만. 이게
그래서 이걸 지역에 제한이 없다, 지역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 제한 납세 의무 그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세법을 공부할 때는 거주자, 비거주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법인세는 대부분 1년이에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 12월 2일 날 입사를 했어도 나는 1월부터 12월 것까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12월 달에 입사를 했으면 12월 것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은 12월 것만 있지. 근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합산이라니까. 그죠? 12월 달에 입사를 했어도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1월부터 9월까지 다른 회사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집이 재벌집이어가지고 얘가 이자 배당 2천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끊는다. 딱 예외는 2가지입니다. 사망, 출고. 사망하면 끝이죠. 그죠? 어느 할아버지가 그죠? 3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세요. 병원에만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상가를 가지고 계세요. 할아버지 명의로 상가 임대료 들어오는 거 소득 신고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신고 그 할아버지가 직접 하시지는 못하죠. 세무 대리인이 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할아버님이 9월 5일 날 사망하셨다. 그러면 9월 5일까지 거만 신고하는 거예요. 9월 5일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 들어오는 거잖아요. 명의가 바뀌거든. 9월 5일까지는 할아버지 명의인데 9월 5일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인들 명의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 상속인들이 소득세 이제 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딱 사망일까지. 그리고 이거는 외국 여행 간 게 아니라 해외로 이민 간 겁니다. 출국으로 아예 비거주자로 자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비거주자로. 그랬을 때는 출국한 날까지. 그러면 바뀐다 이거죠. 사업 개시하고 폐업하고 이건 별로 상관이 없다. 취업하고 퇴직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왜? 사업소득만 퇴직소득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2배사 근영기 몽땅 합산하는 거니까 그겁니다. 그죠? 이게 과세 기간이었고요. 납세지는 여러분들 주소지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저번에 어느 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강남 쪽에다가 사업장을 차리는 게 낫겠죠. 왜요, 사장님? 그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그분은 뭘 들으신 거냐면 강남 쪽은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적당히 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무조사라든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위험이 덜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워낙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들으신 거군요. 근데 사장님 소득세는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그건 부가가치세고 소득세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소득세잖아요. 소득세는 주소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업장을 어디로 차리시건 간에 주소지가 어디냐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사장님 주소지 어디세요? 거기시라고요? 그러면 무슨 세무서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 사업장 어디다 하시건 소득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고요.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또 그 사람도 거주자잖아. 그럼 183일 이상 거소가 있어서 거주자가 되신 분은 거소지. 왜? 이분은 주소지가 없으니까 거소지로 가는 거거든.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지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벌은 소득만큼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득이 있는 장소, 거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국내 사업장도 되지. 근데 얘는 사업장도 없이 국내 소득이 생기네. 그럼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는 사업장 없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총칙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자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